안녕하세요. 편안한 자세로 자리를 잡으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밤하늘을 상상해 보세요. 벨벳 같은 어둠 속에 흩뿌려진 수많은 빛의 점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면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의 끝은 어디일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끝없이 펼쳐진 이 우주에 과연 벽이나 경계, 혹은 최종적인 종착점이 존재할까요? 오랫동안 이 질문은 철학자들과 시인들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물리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복잡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주에 경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경계를 실제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경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먼 여정, 즉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을 향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그 경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이 왜 모든 존재의 운명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이제 우주의 가장 거대한 신비 속으로 빠져듭니다. 우주의 끝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주라고 말할 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현대 우주론은 이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대문자 유로 표기되는 우주 유니버스는 원칙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실제 크기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무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관측 가능한 우주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탄생한 이후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우주의 영역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에는 약 138억 년이라는 나이가 있고 빛에는 유한한 속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빛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지 않은 천체들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망망대 해의 배 위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수평선까지만 물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평선 너머로 바다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단지 시야가 지구의 곡률 때문에 제한될 뿐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계는 물리적인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론적 지평선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구에서 원칙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시공간상의 가장 먼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경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너머에 훨씬 더 많은 우주가 숨어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지 모르는 바로 그 지평선 말입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주에는 끝, 혹은 적어도 시작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우주는 정적이고 영원하며 무한하다는 개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조차도 1915년에 자신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정립했을 때 우주가 불변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정식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는 정적일 수 없으며 자체 중력의 작용에 따라 팽창하거나 혹은 수축해야 한다고 예측한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과의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은 방정식에 이른바 우주 상수 (Cosmological Constant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중력에 대항하여 우주를 평형 상태로 유지하는 일종의 가상의 힘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것을 자신의 일생일대의 실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획기적인 돌파구는 192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먼저 러시아 수학자 알렉산드르 프리드만은 불필요한 조정 없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풀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비정상적인 해가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 미국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기념비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했던 마운트 윌슨 천문대의 망원경으로 먼 은하들을 관측하던 그는 놀라운 규칙성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하가 멀리 있을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허블의 법칙으로 알려진 이 현상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최초의 관측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우주가 오늘날 팽창하고 있다면 과거에는 더 작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거슬러 되돌리면 모든 물질, 모든 에너지, 모든 공간, 그리고 시간 그 자체가 하나의 무한히 밀집되고 뜨거운 점 안에 압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상태를 특이점, 싱귤라리티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특이점이 폭발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한 순간을 빅뱅, 빅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바로 이 모델이 우주의 나이라는 개념을,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부분이 유한하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주의 끝이란 특정 시점에 우주가 탄생했다는 사실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것은 공간상의 경계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시간상의 경계인 것입니다. 이제 이 경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우리가 우주의 지평선, 그 가장 먼 곳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보게 될까요? 우리는 어둠이나 벽이 아닌 빛을 봅니다. 바로 우주의 최초의 빛이라 불리는 아주 오래된 빛이죠. 이 현상을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 공식적으로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CMB라고 부릅니다. 이 복사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주가 고작 38만 살이었던 아주 먼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말 그대로 우주의 유학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주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양성자, 전자, 그리고 광자빛의 입자로 이루어진 뜨겁고 밀도가 높은 안개와 같았죠. 이 원시 수프의 온도는 너무 높아서 전자가 양성자와 결합해 안정적인 수소 원자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며 광자와 끊임없이 충돌하고 빛을 산란시켰죠. 어린 우주는 빛에게는 마치 짙은 안개나 태양 표면처럼 완전히 불투명했습니다. 광자는 전하를 띤 입자와 충돌하지 않고는 아주 짧은 거리조차 이동할 수 없었죠. 하지만 우주는 계속 팽창했고 그 결과 식어갔습니다. 마침내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이 되었을 때 온도는 약 3000 켈빈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입자들의 에너지가 전자기적 인력을 이겨내기에 충분치 않았습니다. 전자는 양성제에 붙잡히기 시작했고 최초의 중성 수소 원자를 형성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재결합 리컴비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순간 빛에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자유전자가 사라지면서 우주 공간은 광자에게 투명해졌습니다. 이전까지 플라스마 안개 속에 갇혀있던 빛이 마침내 해방되어 모든 방향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빛, 당시 우주의 모든 지점에서 동시에 방출된 이 빛을 우리는 오늘날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138억 년 동안 우주를 여행했으며 그 시간 동안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파장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밝은 주황색 또는 붉은색 빛이었지만 오늘날 이 빛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파 형태로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이 최종 산란면이라고 부르는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경계, 그 끝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우주가 투명해지던 순간 젊은 우주의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 이야기는
위대한 과학적 돌파구가 때로는 얼마나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빅뱅의 흔적이 존재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1940년대에 물리학자 조지 가모브와 그의 동료 랄프 엘퍼, 로버트 허먼 팀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뜨거운 우주 이론을 연구하며 초기 우주의 불덩이에서 남은 잔열이 우주 공간 전체에 남아있을 것이고 그 온도는 절대 0도보다 겨우 몇 도 높은 복사의 형태일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이 예측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거의 20년이 흘렀습니다. 1960년대 중반 뉴저지 벨 연구소 소속의 두 미국 전파 천문학자 아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은 커다란 나팔 모양 안테나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테나는 원래 초기 위성 통신 실험을 위해 제작되었지만 이제 전파 천문학 관측용으로 용도가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일을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안테나가 사방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는 약하지만 지속적인 배경 잡음을 포착했던 것입니다. 이 신호는 낮이나 밤 혹은 계절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안테나를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신호는 균일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장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접점을 다시 납땜했지만 잡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안테나 내부에 둥지를 튼 한 쌍의 비둘기가 범인일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비둘기들이 남긴 것을 한 과학자는 흰색 유전체 물질이라고 표현했는데 비둘기를 내보내고 안테나를 깨끗하게 청소했지만 그 정체 모를 잡음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들은 이제 이것을 제거할 수 없는 장비 결함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운이 좋게도 펜지아스는 프린스턴 대학의 로버트 디키가 이끄는 물리학자들이 가모브가 예언했던 바로 그 잔여 복사를 탐지하기 위한 장치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펜지아스가 디키와 연락하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펜지아스와 윌슨이 골치 아픈 잡음이라고 여겼던 그 신호가 바로 이론가들이 찾고 있던 우주의 고대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연히 빅뱅 이론의 가장 위대한 증거를 발견한 셈이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1978년 아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들의 우연한 발견은 우주론을 단순히 이론적 추측의 영역에서 벗어나 정밀한 관측 과학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펜지아스와 윌슨의 발견은 엄청난 업적이었지만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최초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의 관측에 따르면 이 복사는 놀라울 정도로 균일했습니다. 그들이 어느 방향을 보든지 온도는 2.7K 켈빈 정도로 항상 같았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다는 이 등방성 자체는 우주가 거대 규모에서 균일하고 등방적이라는 우주론적 원리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론에 따르면 이 균일함은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초기 우주가 밀도에 아주 미세한 요동조차 없이 완전히 매끄러웠다면 중력 작용만으로는 우리가 오늘날 보는 은하, 은하단, 그리고 거대 공동 보이드 같은 구조들이 결코 형성될 수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원시 플라스맨은 미래 은하의 일종의 씨앗 역할을 할 아주 작고 미시적인 밀도, 불균 일성이 존재했어야만 했습니다. 밀도가 약간 더 높았던 이 영역들은 우주 배경 복사 지도에 아주 희미한 온도 편차, 즉 비등방성, 아니소트로피의 형태로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동을 감지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크기는 겨우 10만 분의 1도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지상 망원경으로는 지구대기가 생성하는 간섭 때문에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로 발사된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그 장비가 바로 1989년에 발사된 나사의 코비 코스믹 백그라운드 익스플로러 위성이었습니다. 코비는 2년 동안 하늘을 스캔했고 마침내 1992년 프로젝트 팀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코비는 역사상 최초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요동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흐릿한 사진처럼 보이는 이 지도에는 온도가 더 높은 붉은 점들과 더 낮은 푸른 점들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과장 없이 우주의 유아기 시절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과학자 조지 스무트는 이 발견을 두고 당신이 종교적이라면 이것은 신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점들은 우주론자들이 찾던 바로 그 태초의 불균 일성이었습니다. 이는 우주가 처음부터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시공간에 새겨진 이 미세한 잔물 결들이 수십억 년에 걸쳐 오늘날 우주의 모든 장엄한 구조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비의 발견은 초기 우주 연구에 있어 두 번째 위대한 돌파구가 되었으며 2006년에 프로젝트 책임자들에게 노벨상을 안겨주었습니다. 초비 탐사선이 얻어낸 지도는 혁명적이었지만 해상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 지도는 우주 배경 복사 요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 세부적인 내용은 파헤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부 사항이야말로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우주론 학자들은 마치 탐정처럼 우주 배경 복사 지도에서 나타나는 뜨겁고 차가운 점들의 크기, 분포, 그리고 진폭을 분석하여 우리 우주의 핵심 매개 변수들을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주의 정확한 나이, 기하학적 구조, 그리고 보통 물질, 암흑 물질,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암흑 에너지의 밀도 같은 것들이죠. 이것은 마치 북의 표면 무늬만 보고 북의 크기, 모양, 그리고 재질을 파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는 더 정교한 장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2001년 나사는 새로운 우주 탐사선인 WMAP, 윌킨슨 마이크로웨이브 아니소트로피 프로브를 발사했습니다. WMAP의 임무는 훨씬 더 상세한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9년 동안 하늘을 스캔한 결과는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WMAP 세상에 공개한 지도는 코비의 지도보다 수십 배나 선명했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 초기 요동의 미세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근본적인 특성들을 전례 없는 정확도로 밝혀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WMAP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우주의 나이가 137억 7천만 년이며 그 오차는 1%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주가 평평한 유클리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평행선이 결코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WMAP, 우주의 정확한 조리법을 알려주었다는 점입니다. 별과 행성, 그리고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보통 물질은 우주 전체 질량 에너지의 6%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4%는 오직 중력으로만 자신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암흑 물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7.4%는 이보다 훨씬 더 기묘하며 우주를 지배하는 구성 요소인 암흑 에너지로 명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009년 유럽 우주국 ESA은 플랑크 관측소를 발사했습니다. 플랑크는 거의 절대 0도까지 냉각된 훨씬 더 민감한 검출기를 장착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가장 세밀한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작성해냈습니다. 이 지도는 WMAP의 데이터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고 표준 우주 모형의 가장 미묘한 예측들까지 검증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임무, 즉 쇼비,
WMAP, 그리고 플랑크는 우주의 경계에 대한 연구를 질적인 수준에서 양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 경계를 보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해독하여 우리 세계의 구조와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주의 경계가 우주 탄생 초기의 빛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해했으니 제목의 두 번째 부분인 그것이 움직인다는 의미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일상적인 의미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한 물체가 공간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경계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 경계는 공간 속을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은 바로 공간 자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에드윈 허블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은하들이 마치 수류탄 파편처럼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방식으로 서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하들은 공간 내에 고정되어 있지만 그들 사이의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전적인 비유는 점들이 그려진 풍선을 불 때의 상황입니다. 풍선을 불면 고무 표면이 팽창하면서 모든 점이 서로 멀어집니다. 이때 처음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점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죠. 이 비유에서 점들은 은하를, 풍선의 표면은 우리의 3차원 공간을 2차원으로 모델링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팽창에는 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풍선 표면 위에 어느 지점에서 보더라도 나머지 모든 점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우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은해에 있는 관측자든 모든 다른 은하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팽창에는 중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가 움직이는 현상은 바로 이 팽창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우리에게 도달한 최종 산란면은 138억 년 전에는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지구까지 오는 동안 공간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빛을 방출했던 그 영역들은 현재 우리로부터 약 465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는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속도는 빛의 속도를 초과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빛보다 빠른 움직임을 금지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공간 내부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시공간 자체는 어떤 속도로든 팽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경계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그 경계가 어딘가로 날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그 경계 사이에서 매 순간 점점 더 많은 새로운 공간이 탄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블의 관측으로 확정된 우주 팽창이라는 개념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핵심적인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 팽창은 과연 어디까지 지속될 것이며 그 이후의 운명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세 가지 주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총 밀도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돌멩이를 위로 던지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돌을 약한 속도로 던지면 일정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지구의 중력에 의해 다시 떨어지겠죠. 만약 제-D 우주 속도라고 불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던지면 돌은 지구의 인력을 완전히 벗어나 영원히 우주로 날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임계적인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돌이 간신히 지구를 탈출할 만큼의 속도지만 그 속도는 계속 느려져 영에 수렴하는 경우죠. 당시 과학자들은 우주의 팽창도 이와 유사하다고 여겼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중력은 브레이크처럼 작용해서
빅뱅 때 얻은 초기 팽창의 추진력을 늦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다시 떨어지는 돌과 유사하게 대수축 빅 크런치이라 불렸습니다. 만약 우주의 평균 밀도가 충분히 크다면 중력은 결국 팽창을 멈추고 역전시킬 것입니다. 은하들은 다시 가까워지고 온도는 상승하며 결국 우주 전체가 다시 하나의 특이점으로 붕괴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구형 기하학을 가진 닫힌 우주에 해당합니다. 영원히 날아가는 돌에 비유되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우주의 밀도가 너무 낮아 중력이 팽창을 막지 못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 우주는 계속해서 영원히 팽창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쌍곡선형, 즉 안장 모양의 기하학을 가진 열린 우주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경계 사례는 밀도가 정확히 임계값과 일치하는 평탄한 우주입니다. 이러한 우주에서도 팽창은 영원히 지속되지만 그 속도는 끊임없이 느려져서 점근적으로 0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20세기 말까지 우주론자들은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현실인지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대부분의 관측 데이터는 우리가 평탄하거나 평탄에 매우 가까운 우주에 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팽창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1998년 멀리 떨어진 초신성들을 연구하던 두 독립적인 천문학자 그룹이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발견은 그야말로 우주론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1998년에 발표된 이 발견은 과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 중요성으로 따지자면 허블 망원경의 발견이나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에 견줄만 했죠. 천체 물리학자 두 팀, 솔 펄무터가 이끄는 팀과 브라이언 슈미트, 그리고 애덤 리스가 이끄는 또 다른 팀은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바로 우주 팽창 속도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측정하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그들은 소위 표준 촉광, 비아오준 죽광이라고 불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광도가 알려진 천문학적 물체를 말합니다. 천체의 실제 광도를 알고 겉보기 밝기를 측정하면 그 천체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표준 촉광으로 아야형 초신성을 사용했습니다. 이하형 초신성은 특정한 유형의 별 폭발입니다. 쌍성계의 백색 외성이 이웃거성으로부터 물질을 빨아들여 찬드라세카르 한계라는 임계 질량에 도달했을 때 폭발하면서 발생하죠. 폭발 순간의 질량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이 섬광의 밝기 또한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우주적인 거리를 측정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아주 먼 은하에 있는 이 초신성들을 관측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우주의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었고 수십억 년 전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했는지 알아냈습니다. 두 팀 모두 독립적으로 연구하면서 똑같은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중력 때문에 팽창 속도가 점차 느려져야 정상이었으므로 과거에는 우주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팽창했을 것이라는 예측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멀리 떨어진 초신성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는 곧 초신성들이 감속 팽창 모델이 예측하는 거리보다 훨씬 더 멀리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가설은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시간 동안 우주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게 팽창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주는 팽창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팽창 속도를 가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결론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모든 예측에 모순되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데이터를 재확인하며 혹시 모를 오류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오류는 없었습니다. 결과는 반박할 수 없었죠.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어떤 신비하고 미지의 힘이 반중력처럼 작용하여 시공간을 점점 더 빠르게 늘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이 가상의 물질에 암흑 에너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혁명적인 발견으로 펄무터 슈미트 리스는 201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주의 경계의 움직임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점차 가속화되는 도피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주에는 암흑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짧고 솔직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현대 기초 물리학이 가진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가속 팽창이라는 형태로 그 현상을 관찰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단순하고 대중적인 가설은 암흑 에너지를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방정식에 도입했다가 나중에 자신의 실수라고 불렀던 바로 그 우주 상수와 연결 짓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천재적인 통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암흑 에너지는 바로 그 진공, 즉 빈 공간 자체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양자장 이론에 따르면 진공은 절대적인 공허가 아닙니다. 그곳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가상 입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 요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 이 진공 에너지는 공간을 팽창시키는 중력적 청력, 밀어내는 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거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론가들이 이 진공 에너지의 이론적 밀도를 계산하려고 시도할 때 그들이 얻는 숫자는 관측된 암흑 에너지 밀도보다 무려 120자릿수, 즉 1 뒤에 0이 120개 붙는 수만큼 큽니다. 이것은 물리학 역사상 이론과 실험 사이에서 발생한 가장 큰 불일치입니다. 이를 두고 우주 상수 문제라고 부릅니다. 오체빈노, 우리의 이론에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다른 가설은 암흑 에너지가 상수가 아니라 힉스장처럼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일종의 새로운 동적 다이나믹 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을 퀸트에센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우주 상수와는 다르게 퀸트에센스의 밀도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측 데이터를 설명할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이론 자체를 더 복잡하고 사변적으로 만듭니다. 이보다 더 급진적인 아이디어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물질이나 장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가속 팽창 자체가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이 우주론적 규모에서는 잘못되었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징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매우 먼 거리에서는 중력이 우리가 익숙한 방식과 다르게 작용하며 스스로를 청력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들 중 어느 것이 맞는지 혹은 진실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지는 오직 미래의 관측만이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암흑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우주 전체 에너지의 거의 70%를 차지하며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합니다. 암흑 에너지로 인해 발생하는 우주의 가속 팽창은 우주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빅크런치, 나 영원히 팽창 속도가 느려지는 시나리오가 주로 논의되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이질적이고 섬뜩한 새로운 가능성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는 대파국 빅립이라 불립니다. 이는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 코스몰로지컬 컨스턴트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팬텀 에너지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암흑 에너지의 청력, 밀어내는 힘은 점점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 청력은 먼저 은하단 사이의 중력을 극복하고 은하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개별 은하를 산산조각 낼 만큼 강력해져서 별들을 궤도에서 이탈시키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힘은 항성계 내부의 중력마저 압도하여 행성들은 궤도에서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종말이 오기 불과 몇 분 전, 이 힘은 원자와 분자를 결합하는 전자기력까지 능가할 정도로 커집니다. 별과 행성은 폭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마지막 순간에는 원자핵과 기본 입자들마저도 찢어 발깁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서로에게서 무한히 멀리 떨어진 구성 요소들로 분리될 것입니다. 시공간은 밀도가 아닌 희박함의 특이점, 싱귤라리티로 변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현재까지의 관측 데이터는 이 시나리오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아무래도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또 다른 비록 덜 극적이지만 훨씬 느린 종말, 즉 열역학적 죽음, heat death 또는 big freeze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우주는 영원히 가속 팽창을 지속할 것입니다. 우리 국부 은하군, 로컬 그룹과 중력적으로 묶여있지 않은 외부 은하들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집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의 우주론적 지평선을 넘어 영원히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밤하늘은 거의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오직 국부 은하군에 속한 은하들만이 남을 것이고, 이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 바로 밀코메다로 합쳐질 것입니다. 그 후 수조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은하에서 마지막 남은 별들이 모두 타버릴 것입니다. 가스 차원이 고갈되면서 새로운 별의 탄생은 멈추고 우주는 거의 완전한 어둠 속에 잠기게 됩니다. 희미하게 빛나는 백색 외성이나 중성자별의 빛만이 그 어둠을 비출 것입니다. 훨씬 더 먼 미래에는 이들마저 식어서 블랙 드워프, 흑색 외성가 될 것입니다. 은하는 죽은 별의 잔해, 행성, 그리고 블랙홀들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지난 후 심지어 블랙홀마저도 호킹 복사, 호킹 레디에이션으로 인해 증발해 사라집니다. 우주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본 입자와 광자, 중성미자로 이루어진 차갑고 어둡고 텅 빈 수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종적이며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주의 경계, 즉 우주론적 지평선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주의 가속 팽창은 여기에 직접적이면서도 매우 역설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약 465억 광년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 CMB를 방출했던 지점까지의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지평선 자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가속 팽창 때문에 우리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진 은하들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금 이 순간 방출하는 빛이 우리에게 절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의 공간이 빛이 그 거리를 건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하들은 사실상 우리의 인과관계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어떤 새로운 정보도 다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소위 사건의 지평선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 미래에 우리의 밤하늘이 텅 비게 만들 현상입니다. 은하들이 이 지평선 너머로 하나씩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흥미로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과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수십억 년 전에 방출된 빛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하들이 우주론적 적색 편의로 인해 점점 더 붉게 변하고
우리에게는 그들의 시간이 느려지며 마침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희미해지는 것을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물체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먼 관찰자에게는 물체가 사건의 지평선에 영원히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보이며 점점 더 희미해지고 붉게 변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지평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자 지평선입니다. 이는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이며 그 경계는 현재 465억 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이 경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먼 영역의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면서 계속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가속 팽창 때문에 이 성장은 둔화되고 특정 한계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건의 지평선이며 이는 현재 약 160억 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현재 이 거리보다 멀리 있는 물체는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가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 물체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다소 외로운 미래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우주가 점점 더 고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수십억 개의 다른 은하를 관측할 수 있는 독특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천억 년 후 미래의 천문학자들 만약 존재한다면 오직 우리 자신의 거대한 은하와 그 너머의 끝없는 공허 한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다른 은하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나 심지어 빅뱅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짐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우주론이 그들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지평선 뒤에 숨겨질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대담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 그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존재할까요? 만약 우리의 지평선이 물리적인 벽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의 한계일 뿐이라면 그 너머에도 우주가 계속해서 펼쳐져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우주가 거대한 규모에서 균일하다는 우주론적 원리에 따르면 그 지평선 너머의 영역도 우리와 거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은하와 별들, 그리고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곳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에게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더 큰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측 가능한 부분보다 수백, 수천, 수십억 배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무한할 수도 있습니다. 무한한 우주라는 개념은 몇 가지 놀라운 철학적 결과를 낳습니다. 그중 하나는 반복되는 세계의 역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주가 무한하고 존재할 수 있는 입자의 유형과 상태의 수가 유한하다면 통계학적 확률에 따라 물질의 모든 배열은 무한히 반복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상상할 수 없는 아득한 거리에 우리의 지평선 너머에 정확히 우리 지구와 똑같은 복제 행성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행성에는 지금 이 순간 당신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당신의 복제본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제본은 무한히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와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만 차이가 나는 세계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당신이 다른 색깔의 셔츠를 입은 세계, 혹은 인생에서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린 세계 말입니다. 무한한 우주에서는 0이 아닌 확률을 가진 모든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무한한 횟수로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무한성이라는 가정에서 도출된 논리적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 자체만으로도 경이로움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현대의 많은 다중 우주, 멀티버스, 가설의 근간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우주는 영원히 급팽창하는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태어나는 수많은 거품 중 하나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인플레이션 이론이라 불리는 가설입니다. 영원한 급팽창 이론은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사변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이 이론은 1980년대 초 표준 빅뱅 모델의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우주 급팽창 이론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평선 문제 정보를 교환할 수 없었던 우주 배경 복사에 서로 다른 영역들이 어떻게 동일한 온도를 가질 수 있었는가? 와 평탄성 문제, 우리 우주의 기하학이 왜 유클리드 기하학과 그렇게 가까운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급팽창 모델은 빅뱅 직후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우주가 기하급수적이고 초광속적인 팽창 시기를 겪었다고 가정합니다. 이 짧은 찰나의 시간에 우주는 아원자 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보다 훨씬 큰 크기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러한 초고속 팽창은 초기 시공간의 모든 불균일성과 공률을 편평하게 만들어 우리 우주의 평탄성과 균일성을 설명해 줍니다. 안드레이 린데와 알렉산더 빌랭킨이 제안한 영원한 급팽창 이론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 이론은 급팽창 과정이 일단 시작되면 절대 완전히 멈추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우리 우주에서처럼 특정 영역에서는 멈추면서 일반적인 물질과 에너지를 가진 거품 우주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이 거품들 사이의 공간에서는 팽창이 영원히 지속되며 끊임없이 새로운 거품 우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세계관에서 우리의 빅뱅은 우주 창조의 유일무이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훨씬 더 큰 다중우주, 즉 메타우주의 우리 지역에서 급팽창이 멈춘 국지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각각의 거품 우주는 고유한 물리법칙, 고유한 기본 상수, 그리고 고유한 차원의 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중력이 더 강할 수도 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우주에서는 안정한 원자와 별이 존재할 수 있지만 다른 우주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우주는 무한한 우주들 중 단 하나일 뿐이며 그 매개 변수들이 복잡한 구조와 궁극적으로 생명이 탄생하기에 우연히도 적합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소위 우주의 미세 조정에 대한 가능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본 상수 광속, 전자의 전하, 중력 상수 등과 우리 존재의 필수적인 정확한 값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값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생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중우주론의 틀 안에서 이는 기적이 아니라 단순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허용하는 조건을 가진 수많은 우주 중 하나에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인류 원리 혹은 인간 중심 원리라고 부릅니다. 물론 영원한 급팽창 이론은 아직 직접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수학적 가설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거품 우주를 들여다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초기 우주에 대한 우리의 가장 훌륭한 이론들로부터 우아하게 도출되며 수많은 심오한 질문들의 답을 제시해 줍니다. 영원한 인플레이션 이론 외에도 우리 세계 너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흥미로운 가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설들 대부분은 우주론과 끈 이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합니다. 끈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을 통합해야 할 만물의 이론의 핵심 후보 중 하나입니다. 끈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는 점 입자가 아니라 아주 작은 1차원의 진동하는 끈입니다. 우리는 이 끈들의 다양한 진동 모드를 전자, 광자, 쿼크 등 서로 다른 입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끈 이론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수학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익숙한 세 가지 공간 차원 외에도 추가적인 차원의 존재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10개 또는 11개의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분의 차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 가지 가설은 이 차원들이 너무 미세한 크기로 감겨 있거나 축소되어 있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대담한 아이디어,
즉 막모에서 유래한 브레인 모델도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우리의 3차원 우주는 벌크라고 불리는 다차원 공간에 떠다니는 수많은 브레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와 모든 물질은 중력을 제외하고는 이 브레인에 갇혀 있으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유리 위를 움직이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물방울은 표면의 2차원에서만 움직일 뿐, 세 번째 차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끈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이 다차원의 벌크 공간으로 침투하여 브레인 사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이는 다른 기본 상호작용, 전자기력, 강력, 양력에 비해 중력이 약한 이유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시합니다. 중력이 우리에게 약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른 힘들이 우리 브레인에서만 작용하는 반면 중력의 힘은 모든 차원에 걸쳐 퍼져나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브레인 모델은 우리에게는 접근 불가능한 다른 차원의 문자 그대로 불과 1mm 떨어진 곳에 평행 우주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중력적 영향을 느끼는 암흑 물질은 아마도 중력을 통해서만 우리와 상호작용하는 이웃 브레인의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빅뱅 자체가 두 브레인 우주가 충돌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소위 에크파이로틱 모델이라 불리는 이 가설은 인플레이션 이론의 대안으로서 우주가 주기적이라고 가정합니다. 브레인들이 충돌하여 뜨겁고 밀도 높은 단계를 만든 후 팽창하고 식었다가 다시 가까워져 새로운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아이디어들은 이론 물리학의 최전선에 있는 것들입니다. 아직 직접적인 실험적 증거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끝너머를 들여다보려 할 때 사고의 영역이 얼마나 광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주의 경계, 암흑 에너지, 그리고 다중 우주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순수 물리학의 영역에서 철학의 영역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깨닫는 것은 우리 존재의 의미, 목적, 그리고 고유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생각해 봅시다.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서 끌어내려 태양 주위를 도는 수많은 행성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천문학에서의 모든 새로운 발견은 이러한 평범성의 원리를 더욱 강화시켜 왔습니다. 우리의 태양은 평범한 나선 은하인 은하수의 변두리에 위치한 그저 그런 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 존재하는 수천억 개의 은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 다중우주 이론은 우리의 전체 우주마저도 무한한 우주의 해변에 놓인 작은 모래알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다소 암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하다거나 중심적이라는 느낌을 박탈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셀 수 없이 많은 세계 중 하나에서 맹목적인 자연 법칙이 빚어낸 우연한 결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속에서 우리는 나름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복잡한 무언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특징 없는 별 주변의 아주 작은 행성에서 탄생한 우리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우주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며 평행 우주에 대해 논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 아닐까요? 이는 곧 인간 이성의 놀라운 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중 우주 개념과 인류 원리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만듭니다. 왜 물리 법칙은 하필 지금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일까요? 전통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종교가 신성한 설계라고 답했거나 혹은 과학이 그저 초기 조건으로 주어진 사실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중우주는 세 번째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 우주의 물리 법칙이 지금과 같은 이유는 만약 그 법칙이 달랐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조차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법칙을 가진 무한한 수의 우주들이 존재하지만 그 우주들은 황량하고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일종의 우주론적 자연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생명체가 발생하기에 운이 좋은, 즉 적합한 우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비록 증명할 수는 없지만 과학자들이 초자연적인 설명에 의존하지 않고도 존재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를 이해하는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지적 도구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우주의 경계는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닿는 한계이며, 이 경계가 확장될수록 우리의 세계관의 지평 또한 함께 넓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 다시 관측 천문학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이 움직이는 우주의 경계와 그 주변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플랑크 위성과 같은 우주 배경 복사 CMB를 연구하는 위성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많은 도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우주의 거대 구조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즉, 은하와 은하단들이 공간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이 구조는 결코 무작위가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 거미줄처럼 보이는데 밀도가 높은 필라멘트 실타래와 은하단 매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사이에는 보이드, 즉 거의 텅 빈 영역들이 광대하게 존재합니다. 이 구조는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에서 보았던 아주 미세한 밀도 요동의 직접적인 유산입니다. 밀도가 조금이라도 더 높았던 영역은 수십억 년에 걸쳐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겼고 은하와 은하단을 형성했습니다. 반면 밀도가 낮았던 영역은 보이드를 이루게 되었죠. 천문학자들은 이 거미줄을 연구함으로써 우주의 매개 변수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구조에는 중입자 음향 진동, 즉 BAO라는 특징적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재결합 이전에 초기 플라즈마를 통과했던 음파가 남긴 일종의 정지된 물결 무늬와 같습니다. 현재 이 물결 무늬의 크기는 우주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일종의 표준자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우주 팽창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지도하기 위해 슬론 디지털 전천 탐사 SDSS와 같은 대규모 관측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을 통해 망원경은 광대한 하늘 영역을 체계적으로 촬영하고 수백만 개의 은에 대한 적색 편의를 측정하여 우주의 3차원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이 지도는 암흑 에너지를 연구하는 것 외에도 우주론적 규모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검증하고 중성미자의 질량을 측정하는 등 다양한 연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훨씬 더 야심찬 프로젝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발사된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이나 현재 칠레에서 건설 중인 베라루빈 천문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수십억 개의 은하를 지도화하여 암흑 에너지가 중력보다 우세해지기 시작했던 시기까지 우주의 과거를 더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전례 없이 정밀하며 마침내 암흑 에너지의 본질을 밝혀내고 우리 우주의 경계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왜 가속 팽창하는지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흥미롭고 또 풀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바로 허블 장력, 하블 텐션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는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를 나타내는 허블 상수의 측정값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독립적인 방법으로 도출되었을 때 크게 엇갈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까운 우주 연구에 기반을 둡니다. 천문학자들은 세페이드 병왕성이나 아야형 초신성 같은 표준 촛불을 이용하여 이웃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 후 이 은하들의 적색 편의를 측정해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를 알아냅니다.
이 데이터를 종합하여 현재의 팽창 속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 덕분에 이 방법으로 얻은 가장 정확한 측정 값은 메가파섹당 약 73km 초속으로 나옵니다. 이는 1메가파섹, 즉 약 3개 26만 광년 거리에 있는 은하가 초속 73km의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멀리 떨어진 초기 우주에 대한 연구를 활용합니다. 과학자들은 플랑크 위성에서 얻은 우주 배경 복사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아시다시피 우주 배경 복사의 요동 지도는 우주 탄생 초기의 매개 변수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표준 우주 모형, 즉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을 포함한 모델을 이용해 그때 이후 우주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계산하고 현재 허블 상수가 얼마여야 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플랑크 데이터에 기반하여 예측된 값은 메가파섹당 약 67km 초속입니다. 73과 67 사이의 차이는 작게 보일 수 있지만 두 측정값의 오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불일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합니다. 우연히 발생했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측정 방법 중 하나에 아직 찾지 못한 숨겨진 체계적 오차가 존재하거나 혹은 훨씬 더 흥미롭게도 우리의 표준 우주 모형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추가적인 물리 법칙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적인 상대론적 입자인 암흑 복사가 존재했거나 암흑 에너지가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작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현대 우주론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며 이는 표준 모형을 뛰어넘는 새로운 물리학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우주의 기하학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특히 우주 배경 복사 CMB의 요동을 분석해 보면 우리 우주가 평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탄하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일까요? 평탄하거나 유클리드적인 공간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하학 법칙이 적용됩니다.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이며 평행선은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만약 우주가 양의 공류를 가졌다면, 즉 닫힌 우주였다면 그 기하학은 지구 표면처럼 구형이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삼각형 내각의 합은 항상 180도보다 크고 평행선이라도 결국에는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는 공간적으로는 유한하지만 구의 표면처럼 끝은 없는 형태를 가집니다. 반면 곡률이 음수였다면, 열린 우주였다면 기하학은 안장 모양과 같은 쌍곡선 형태를 띄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작고 평행선은 서로 발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는 무한합니다. 그런데 관측 결과는 우리 우주가 매우 높은 정밀도로 평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평탄성 자체는 일종의 수수께끼이며 우리가 이전에 언급했듯이 인플레이션 이론이 바로 이 현상을 설명하려 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탄생 시점에 어떤 곡률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기하급수적인 팽창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우주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그 내부에 있는 관찰자인 우리에게는 평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하게 부풀려진 풍선 위를 기어가는 개미가 풍선의 극히 일부만을 볼 수 있기에 그 표면이 평평하다고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가 전체 큰 우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우주의 진정한 형태는 구형이거나 쌍곡선일 수도 있지만 그 곡률 반지름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평선 내에서는 그 휘어짐을 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공간적 기하학은 평탄하지만 4차원 시공간의 기하학은 휘어져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바로 이 시공간의 휘어짐을 우리가 중력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별이나 은하처럼 질량을 가진 물체들은 시공간의 구조를 눌러 휘어지게 만들고, 다른 물체들은 이 휘어진 공간 속에서 곡선 궤적을 따라 움직입니다. 따라서 우주가 평탄하다고 말할 때는 국지적인 중력장의 영향을 제외한 거대한 규모에서의 기하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암흑 에너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우주의 두 번째 거대한 수수께끼인 암흑 물질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암흑 물질은 우주의 가속 팽창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우주의 구조를 형성하고, 나아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계의 모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물질의 존재에 대한 첫 번째 단서는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위스의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 프리츠 즈위키는 머리털짜리 은하단을 연구하던 중 은하단 외곽의 은하들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은하단의 가시적인 질량, 즉 별, 가스, 먼지의 총합만으로는 그들을 중력으로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 은하단은 벌써 뿔뿔이 흩어졌어야 정상인 거죠. 츠비키는 이 은하단의 안정성을 설명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숨겨진, 즉 암흑 물질이 추가적인 중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그의 아이디어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천문학자 메라 루빈이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를 연구하면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천체역학 법칙에 따르면 대부분의 질량이 중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별들의 회전 속도는 은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느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루빈의 관측 결과는 은하 외곽에 있는 별들의 속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은하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로 이루어진 거대하고 구형의 헤일로에 파묻혀 있으며 이 헤일로가 가시적인 원반 너머까지 뻗어 있다는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암흑 물질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는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력 렌즈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질량이 큰 은하단이 멀리 있는 물체에서 오는 빛을 휘어지게 하는 현상인데, 이를 통해 은하단의 실제 질량이 가시적인 질량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 배경 복사 분석 결과는 우주 전체 질량 중 암흑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7%라는 것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암흑 물질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는 적어도 암흑 물질이 무엇이 아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빛을 내지 않는 일반 물질, 즉 중입자 바리온가 아닙니다. 행성도 식어버린 별도, 심지어 블랙홀도 아닙니다. 그들의 총합으로는 필요한 중력을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암흑 물질이 전자기파와 상호작용하지 않아, 따라서 보이지 않으며 일반 물질과는 매우 약하게만 상호작용하는 어떤 이국적인 기본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 가상의 입자들을 WIMP, 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s, 즉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입자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윈프 입자를 찾기 위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주선 커믹 레이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 지하 깊숙한 곳에 설치된 검출기들은 윈프가 일반 물질의 원자핵과 충돌하는 드문 경우를 포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탐색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며 암흑 물질의 본질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움직이는 경계를 포함하여 우리가 가진 우주에 대한 전체 그림은 암흑 물질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잠시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속도로든 이동할 수 있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까지 갈 수 있는 가상의 여행자를 떠올려 봅시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첫째, 그가 우주의 경계에 가까워질수록 그 경계 자체는 계속해서 그에게서 멀어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여행자가 관측하는 우주는 언제나 그 여행자 자신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이죠. 그는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하는 최후 산란면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공간상의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라 138억 년 전에 발생했던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행자는 138억 년 전 우리에게 도달한 이른바 우주 배경 복사를 방출했던 물질이 존재했던 그 공간에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 지점은 우리로부터 465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그 여행자가 그곳에 도착해서 보게 될 풍경은 어떨까요? 그는 은하, 별, 행성들이 가득한 아주 평범한 우주의 한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그곳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날아온 방향으로 465억 광년 더 떨어진 곳을 자신의 새로운 관측 경계로 간주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우리 은하가 있는 방향을 돌아본다면 그는 138억 년 전에 우리 은하, 즉 은하수가 우주 배경 복사 구름 속에 아주 작은 씨앗 형태로 존재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고 실험은 중요한 핵심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은 물리적인 경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관측자에게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지평선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와 모든 은하는 각자 고유한 관측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이 영역들은 서로 부분적으로 중첩됩니다. 이 지점은 우주의 실제 크기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465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경계를 보고 그곳에 있는 관측자가 또다시 465억 광년 더 먼 곳을 자신의 경계로 본다면 전체 우주의 최소 크기는 이미 그 2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계속해서 커집니다. 이러한 간단한 논리만으로도 전체 우주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영역보다 훨씬 방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편평도에 근거한 추정에 따르면 만약 우주가 유한하다 하더라도 그 전체 크기는 우리가 관측하는 영역보다 최소 수백 배는 더 커야 합니다. 아니면 아예 무한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주의 끝을 향한 여행은 끊임없이 도망치는 지평선을 쫓는 행위이며 이는 곧 우주의 광대함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우주라는 개념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이 역설은 우주론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바로 측광학적 역설, 즉 올버스 역설입니다. 이 역설의 핵심 질문은 매우 단순합니다. 왜 밤하늘은 어두울까? 얼핏 들으면 참 순진한 질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주가 무한하고 별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또 영원히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방향을 보든 우리의 시선은 결국 어떤 별의 표면에 닿아야만 합니다. 이는 곧 하늘 전체가 태양의 표면만큼이나 밝게 빛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밤이라는 개념은 아예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 역설은 19세기 독일 천문학자 하인리히 올버스에 의해 정식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비슷한 아이디어가 논의되기는 했지만요. 오랫동안 이 역설은 풀리지 않는 심각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주론에 대한 우리의 깊은 이해 덕분에 우리는 이 역설에 대한 답을 알고 있으며 이 답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올버스 역설에는 두 가지 주요 해답이 있으며 이 해답들은 모두 우주가 영원하고 정적인 존재가 아니다 라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바로 우주의 유한한 나이입니다. 빅뱅이 138억 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우리의 우주론적 지평선 내부에 있는 별들의 빛만을 볼 수 있습니다. 설령 무한히 많은 별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더 멀리 있는 별들에서 출발한 빛은 아직 우리에게 도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에는 유한한 수의 별들만이 존재하며 그들의 빛만으로는 밤하늘 전체를 가득 채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우주의 팽창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먼 은하들에서 오는 빛은 적색 편의 현상을 겪습니다. 이로 인해 빛의 에너지는 감소하고 파장은 증가하게 됩니다. 매우 먼 거리에 있는 천체들의 경우 이 적색 편의가 워낙 커서 그들의 가시광선은 적외선으로, 심지어는 마이크로파 영역으로 변환되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는 밤하늘의 전체적인 밝기를 더욱더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어두운 밤하늘은 그 자체로 시작이 있었던 역동적인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강력한 관측적 증거가 됩니다. 결국 우주의 경계, 즉 움직이는 우주의 한계선이 별들 사이의 어둠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하여 우주 배경 복사에서 발견되는 소위 이상현상 아노마리스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람달리는 암흑 에너지를, CDM은 차가운 암흑 물질, Cold Dark Matter를 의미하는 표준 우주론 모형, 즉 람다 CDM, LCDM. 모델은 대부분의 관측 결과를 놀라울 정도로 잘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플랑크 위성이 포착한 가장 정밀한 지도를 보면 이 모델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이론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물리학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통계적 우연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이상 현상 중 하나는 바로 차가운 점, cold spot이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우주 배경 복사 지도에서 발견되는 비정상적으로 크고 차가운 영역입니다. 표준 모델 내에서 이러한 구조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가장 이례적인 가설 중 하나는 이것이 아주 먼 과거에 우리 우주가 다른 거품 우주 버블 유니버스와 충돌했던 흔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현실적인 가설은 차가운 점이 거대한 초공동 슈퍼보이드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공동은 은하가 거의 없는 광대한 빈 공간인데 이 방향에서 마지막 산란면 사이에 위치하여 빛이 이 초공동을 통과하면서 에너지를 일부 잃게 되고 그 결과 더 차가운 영역으로 보이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이상현상은 하늘의 서로 다른 방우 반추에서 나타나는 온도 변동의 비대칭성입니다. 한쪽 방구가 평균적으로 다른 쪽보다 약간 더 뜨겁게 보이는데 이는 우주가 모든 방향에서 동일해야 한다는 등방성, 아이소트로피 원리에 위배됩니다. 소위 다중극 정렬, 물티폴 알라인먼트 문제도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지도의 몇몇 주요 특징들이 마치 하나의 축을 따라 정렬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 때때로 악의 축, Axis of Evil이라 부릅니다. 이 역시 통계적으로는 발생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현재 과학계는 이러한 현상들이 다소 특이해 보일지라도 대부분은 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통계적 요동, statistical fluctuations 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 셋에서는 언제든 특이하게 보이는 패턴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계속해서 이 이상 현상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너머의 물리학 혹은 복잡한 우주의 위상 구조나 빅뱅 이전의 사건들을 알려주는 최초의 미약한 단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경계는 여전히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 탐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어떤 도구와 방법이 우주의 깊은 미스터리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줄까요? 가장 유망한 분야 중 하나는 바로 중력파 천문학입니다. 2015년 라이고 엘라이고와 비르고 빌고 관측소는 역사상 처음으로 중력파를 직접 감지했습니다. 이는 두 블랙홀의 병합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인슈타인이 예측했던 시공간의 잔물결입니다. 이 발견은 우주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창을 열었습니다. 빛이나 전파 같은 전자기파는 먼지나 가스에 흡수되거나 산란되어 재결합 시대 이전, 즉 우주의 가장 초기 순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력파는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왜곡 없이 우주 전체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계획 중인 우주 간섭계 엘리사와 같은 더 민감한 검출기를 사용하면 빅뱅 직후, 즉 인플레이션 시대에 생성된 중력파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인플레이션 시대의 존재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구상의 어떤 가속기로도 접근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궤너지 상태의 물리학을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우주의 경계를 넘어 시간의 바로 그 시작점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향은 중성미자, 느트리노 연구입니다. 중성미자 역시 물질과 매우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기본 입자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와 유사한 우주 배경 중성미자의 존재에 대한 가설이 있습니다. 이 중성미자는 빅뱅 후 불과 1초 만에 나머지 물질과 분리되었는데 이는 광자보다 훨씬 이른 시점입니다. 이 입자들은 에너지가 매우 낮아 감지하기가 극도로 어렵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우리는 우주가 탄생한 지 1초 되었을 때의 모습을 사진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전적인 천문 관측도 계속될 것입니다. 칠레에 건설 중인 ELT 초대형 망원경과 같은 새로운 세대의 거대한 지상 망원경,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후계자 같은 우주 관측소들은 우주에 형성된 최초의 은하와 별들을 보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우주의 새벽 시대를 상세히 연구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의 모든 발견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새로운 해답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 세계의 본질과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 경계에 대해 훨씬 더 깊은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주의 경계에 대해 논할 때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과거에서 미래로 균일하게 흐르는 절대적인 무언가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간이 상대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물체의 이동 속도와 중력장의 세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홀과 같이 질량이 큰 물체 근처에서는 시간이 느려집니다. 또한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에게 시간은 정지한 관찰자에 비해 훨씬 느리게 흐릅니다. 우주론적 규모에서 시간 역시 절대적인 상수가 아닙니다.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우주론적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멀리 떨어진 천체를 관측할 때 우리는 그들의 빛이 스펙트럼의 적색 쪽으로 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는 느리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먼 은하에서 초신성 폭발을 관측할 경우 그 밝기 변화를 나타내는 광도 곡선은 우리 은하의 초신성과 비교했을 때 시간적으로 늘어난 형태를 보입니다. 이 현상은 이론적으로 예측되었고 관측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시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 즉 우주 배경 복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보는 그 시대에는
시간이 우리 기준으로 수백만 배 더 빠르게 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젊고 뜨거우며 밀도가 높았던 우주에서 모든 과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반면에 가속하며 멀어지는 우리 은하를 바라보는 아주 먼 미래의 가상의 관찰자에게는 우리 쪽의 시간이 거의 멈춘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는 공간과 시간이 서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복잡한 4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본질, 즉 시간이 무엇인지, 시작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시간에도 양자 퀀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물리학에서 가장 위대한 미해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아마도 빅뱅의 가장 첫 순간, 즉 시간의 가장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내용은 우주가 빅뱅을 통해 고온고밀도 상태에서 탄생했다는 표준 우주론 모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여기에 대한 대안 이론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비록 주류 이론은 아니지만 다양한 대체 모델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촉근 이론과 막충돌에 기반을 둔 순환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 빅뱅은 시간이 시작된 순간이 아닙니다. 대신 무한히 반복되는 팽창과 수축의 순환 과정 중 한 단계일 뿐이죠. 이는 표준 모델의 수학적 난제인 초기 특이점 문제, 즉 특이점에서는 물리 법칙이 무너지게 되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아이디어는 반발 우주 모델 Universe as a Bounce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특이점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이전 우주가 붕괴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양자 중력 효과 덕분에 밀도가 0이 아닌 최소 지점에 도달했을 때 우주는 다시 튕겨져 나와 팽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에서는 시간 자체에 시작점이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급진적인 가설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20세기 중반에 인기를 끌었으나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으로 인해 대부분 반박된 정상 우주론 Stationary Universe Model이 있습니다. 이 이론의 현대적 변형들은 빅뱅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관측 데이터를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은하의 적색 편의가 우주 팽창 때문이 아니라 빛이 우주를 여행하면서 에너지를 잃는 빛의 피로, tired light, 현상 때문이라고 가정하는 식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델들은 전체 관측 데이터, 특히 우주 배경 복사의 매우 높은 균일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엄청난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급팽창과 가속 팽창이 뒤따르는 뜨거운 빅뱅 모델이 우리가 가진 우주에 대한 가장 훌륭한 설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델은 방대한 양의 독립적인 관측 데이터를 통해 확고히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결코 정체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우리가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 대해 가진 가장 근본적인 관념을 재검토하게 만들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탐구하는 우주의 경계는 훨씬 더 복잡하고 놀라운 현실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지평선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여정 중 가장 심오하면서도 불안감을 주는 주제, 바로 우주의 여력학적 죽음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먼 미래의 일이지만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의미와 유산에 대해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만약 우주가 결국 차갑고 어둡고 죽은 기본 입자들의 숲으로 변한다면 이는 문명의 모든 성취, 모든 예술 작품, 축적된 모든 지식과 정보가 완전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도록 운명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 답은 그렇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닫힌 시스템에서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는 오직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여력학 제2법칙은 피할 수 없이 최대 엔트로피, 즉
열평형 상태로 이끌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여력학적 죽음입니다. 모든 유용한 에너지는 고갈되고 모든 구조는 파괴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암울한 시나리오 속에서도 일부 물리학자와 미래학자들은 일말의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초고도 문명이 먼 미래에 시공간을 조작하는 법을 배워 실험실에서 딸 우주를 창조하고 그곳으로 자신들의 정보를 전송하여 모 세계의 열사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가설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는 순수한 추측에 불과하지만 일부 인플레이션 이론의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보다 철학적인 관점은 의미가 영원한 보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와 그 모든 창조물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주 안에 스스로와 주변의 코스모스를 인식할 수 있는 물질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엄청난 의미를 지닌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 인식이 일시적일지라도 그 가치가 이로 인해 덜해지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적 틀은 너무나 거대해서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마지막 별들이 완전히 연수하기까지 수조 년이 걸립니다. 마지막 블랙홀이 증발하는 데는 9골, 즉 12의 100제곱 년이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는 물리법칙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우주의 경계와 그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 숙고할 때 우리가 아직 인지 여정의 극히 초기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식 지평은 우주론적 지평만큼이나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강연에서 우주 지평선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지구상의 수평선에 비유하는 방식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비유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봅시다. 고대 항해자들이 먼 여정을 떠날 때 그들은 수평선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그곳은 세상의 끝이었고 괴물이 숨어 있거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절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항해를 할 때마다 그 수평선은 계속 뒤로 물러났고 세계 지도는 점차 완성되어 갔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세계 일주를 통해 지구가 끝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표면은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우주 지평선은 현대의 세상의 끝입니다. 우리는 그 너머를 직접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대 항해사들이 그랬듯 이 지평선 안쪽에 있는 것들, 즉 우주 배경 복사, 은하의 분포, 물리학의 법칙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이론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론과 광대하고 평평한 우주에 대한 아이디어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깨달았던 과거의 사건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을 외삽하여 지평선 너머의 세계도 우리가 사는 곳과 똑같이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지구와는 달리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우주를 일주하는 여행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가속 팽창은 우리가 저 멀리 떨어진 영역에 도달할 기회를 영원히 차단합니다. 우리는 관측 가능한 이 거품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현대 우주론이 과거의 지리적 발견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법칙 그 자체에 의해 규정된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인식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영역을 간접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더 정교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중력파 연구, 뉴트리노 탐지,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에서 다른 우주와의 상호작용 흔적을 찾는 것 등이 바로 이 테라, 인코그니타, 테라 인촉니타,
미지의 영역을 지도하기 위한 우리의 새로운 도구입니다. 우주의 경계는 움직이고 있으며 그와 함께 우리의 이해의 경계 역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우리의 지성과 상상력에 도전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규모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다시 한번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465억 광년에 달합니다. 이는 곧 지름이 930억 광년이라는 뜻입니다.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로 약 9조 5천억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이 숫자를 모두 곱해보면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에는 은하가 얼마나 있을까요? 허블 망원경의 초심층 관측 사진을 기반으로 한 추정에 따르면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은하 하나하나에는 수억 개에서 수천억 개에 달하는 별들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은하당 평균 1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가정하면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의 별의 개수는 2 곱하기 10의 23제곱개가 됩니다. 이는 지구상의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알의 개수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만약 급팽창 모델이 사실이라면 전체 우주는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최소한 100조 배 이상 부피가 더 크며 어쩌면 무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주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허블 상수, 허블 컨스턴트는 메가파섹당 초속 약 70킬롬인데 이는 공간이 400만 광년 이상 확장될 때마다 멀어지는 속도에 초속 70킬로릿이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60억 광년 떨어진 우리의 사건의 지평선 호리존. 경계에 있는 은하들은 이미 광속을 초과하는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에 있는 은하들은 광속의 약 3배에 달하는 속도로 급속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성 이론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간 속을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라 공간 그 자체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들은 말문이 막히게 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규모에 비하면 얼마나 작고 미미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죠. 하지만 동시에 이 작은 행성에 앉아 이러한 규모를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인류 지성의 최대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빛이라는 언어로 쓰인 우주의 책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이는 경계는 지금 우리가 해독하려 노력하는 마지막 페이지인 셈입니다. 길고 긴 여정의 마무리를 지으며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우리의 여정은 우주에 과연 끝이 있는가 하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예이자 아니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론적 지평선입니다. 이 시공간의 표면은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 즉 우주 배경 복사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지점입니다. 이 빛은 우주 나이가 고작 38만 년이었을 때 방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이 지평선은 그 너머에 아무것도 없는 물리적인 벽이 아닙니다. 이 지평선 너머에도 같은 우주가 계속해서 펼쳐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단지 그곳에서 출발한 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경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경계는 심지어 가속하며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인 암흑 에너지입니다. 이 신비로운 힘이 시공간 자체를 점점 더 빠르게 팽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속 팽창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미래에 우리의 우주를 느린 소멸과 열역학적 죽음으로 이끄는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또한
이 팽창은 사건의 지평선을 만들어내어 우주의 상당 부분을 우리로부터 영원히 단절시킵니다. 우리는 이론 물리학의 도움으로 이 지평선 너머를 잠시 엿보았습니다. 다중우주, 영원한 급팽창, 그리고 막비란에 이론에 기반한 평행 우주와 같은 사변적이지만 흥미진진한 아이디어를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우리의 우주가 유일한 것인지, 그리고 왜 우주의 법칙이 생명체에 이렇게 완벽하게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 노이즈의 우연한 발견부터 플랑크 위성의 고정밀 지도에 이르기까지 이 경계에 대한 탐구는 우주론을 정밀 과학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우주의 무게를 재고 나이를 측정하고 그 구성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경계가 단순히 물리적 현상을 넘어 강력한 철학적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계는 끊임없이 확장하며 우리에게 더욱 장엄하고 놀라운 시야를 열어주는 바로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상징합니다. 또한 우주 속 우리의 겸허한 위치를 일깨워주는 동시에 인간 지성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주 팽창에 대한 초기 개념부터 다중 우주에 대한 가장 대담한 이론에 이르기까지 정말 놀라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마치 탐정처럼 은하의 적색편이, 빅뱅의 메아리, 멀리 떨어진 초신성의 폭발과 같은 단서들을 하나하나 모아왔죠. 그리고 이 모든 단서들은 하나의 놀라운 그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우주에는 관측 가능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가 탄생했을 때의 빛, 즉 우주 윤영이의 빛입니다. 이 경계는 우리가 다시는 볼 수 없는 은하들을 끌고서 끊임없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힘인 암흑 에너지입니다. 그 정체는 21세기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경외감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위대한 발견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 시공간의 경계까지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강연이 유익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과학 여행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잠이 드시면서 다음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세계의 무한한 반복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진 우주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